절 제목이 뭡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 들어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 반환 채무이행 보장.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H공고, H공고 제도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억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 자, 가장 먼저 계약금이 넘어갑니다. 보통 얼마 정도 넘어가요? 1,000만 원. 자, 그다음에 중도금 얼마? 4천 주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5천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자, 누구 소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개공. 근데 이제 개공이 자,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다 예치해 놓자. 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먹고 제3자에게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매매하고 여기까지 등기 옮겨놓고 그럼 비용은 관계없는데 이 사람이 5천만 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해 놓자고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뭘 알아야 되냐?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 예치 뭘 알아야 돼? 명의자. 자, 예치 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가능하느냐?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누구 명의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자, 매도인 명의로 가능하겠어요? 매수인은 왜 안 돼요? 자, 매도인 명의로 해체했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소리고, 매수인은 아예 돈을 계약금 안 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안 되고, 어차피 제3자인데 소공이나 보조원 명의는, 소공 보조원 명의는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래. 오로지 개인은 누구? 개공. 됐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안기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 은행법상 은행, 또 공제사업자, 또 신탁업자, 또 보험회사, 또 채신관서, 또 전문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은, 공, 신, 보, 채, 전.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 은, 공, 신, 보, 채, 전.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책은 내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책 보세요. 그냥. 아니, 칠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은 어느 기관에다 예치할 수 있어요? 예치 기관. 금융기관에서 금, 또 공제사업자에서 공, 자, 신탁업자에서 신, 그리고 뭐요? 등입니다. 등. 그럼 등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들어가요. 보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예치기관은 금, 공, 신, 등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됐어요? 어떻게? 금, 공, 신, 등.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예치 대상 금은 어디까지 예치가 가능해요?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 있고 잔금까지 다 가능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치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 거래계약 완료입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예요.
이행 완료.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 완료. 자, 그래서 등기 서류까지 다 넘어갈 때까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예치 가능하다 이 말이고.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셔야 이제 여기까지 일단 밑줄 긋고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에 예치 공고는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여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예치 공고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개공 밑줄 그시고 그 밑에다가 거래 당사자 X, 소공 보조원 X라고 적어놓으세요. 거래 당사자 명의 안 되고 소속 공인 중개사 보조원 명의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 명의 안 되고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명의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그 두 문자 동그라미 써요. 은행에서 어디 동그라미? 은,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보험회사에서 채신관서에서 채, 전문회사에서 전. 그럼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자. 자, 그럼 H기관은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 동그라미. 자, 금, 공, 신,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 보험회사하고 채신관서가 들어간다. 보채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H 기간은 거래계약 완료입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요. 이행 동그라미. 이행 완료. 자, H 대상 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고. 자,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입니다.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3번 내용이거든요. 3번 책을 한번 보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렇게 있죠.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게 가로로 묶어서 이게 금보예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발행 보증서 동그라미.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라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 밑에다가 예치 기관 X라고 적었어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공 명의로 은행에다가 5천이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원래 이 돈은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죠. 받았어요. 은행에 예치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돈을 필요하면 자기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치된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방금 보증서 발행기관 배웠죠. 이거 금융기관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증보험회사라 그랬잖아요. 이걸 금보라 그래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증계약을 맺어요. 보증계약을 맺게 되면은 여기서 보증서를 발행해줘요. 누구에게 발행해줘요? 아니 매도인하고. 그럼 이제 이걸 누구에게 제시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찾아간다 이 말이야. 예치 기관에게 바로 제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왜? 예치 명의자가 개공도 되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 건네 받았어요. 그럼 5천 찾아갔죠? 예치된 거? 그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잔금 5천 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돼. 1억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중도의 계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해제돼 버릴 수 있어요. 이때가 문제인데 이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지. 해제가 되면 일단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써버렸어요. 찾아가려고 썼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라 이 말이에요. 대신 뭐하라? 지급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증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보험회사가 돌려준다는 거, 얼마까지는 보증해 준다는 거, 언제까지는 보증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보증서를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른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갑이 못 돌려주면 저 보험회사 돌려주니까. 또 갑은 적을 매개체로 해서 이 예치된 금을 찾아갈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계약을 맺는 거지. 됐어요? 예, 이것이 이제 사전 수령제다거든요. 근데 저건 이해하는 거고 어차피 시험은 그 지문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는 예치 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한다는 거. 정리되고 있어요? 흔들면 안 돼. 자, 그리고 보증서 발행 기관은 금융기관하고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라는 거.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특칙이 나와 있어요. 특칙. 잘 봐보세요. 자,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건 특칙 의무거든요. 그 특칙 옆에다 의무라고 적어봐요. 의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이거 하나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저 예치된 금액은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관리한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관리하라. 그럼 관리하면 뭐 돼?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거래당해 독립시 인출해서는 아니 되고. 자, 개공 명의로 돼 있죠.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 있거든요.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금액만큼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 있잖아요. 저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가는 거지. 보증보험하고 공제 가입하든 공탁을 하라. 공제 가입하든 공탁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각종 증서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더 불편하죠? 다시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무죠. 내가 왜 읽어보라 그러겠어요? 의무를 위반하면 뭐가 따라붙어? 제재가 있잖아요. 어떤 제재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당점, 제재. 이제 죽어도 대답하네. 여기는 몰라요? 업무정지. 자, 우리 과목에서 모르면 뭘 찍으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찍으라 그랬어요. 됐죠?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둬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이, 또 하나, 이 예치하는 데도 여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치 수수료랄지 교통비랄지 이게 들어가거든요. 실비. 좀 이따 실비 배울 건데, 그러면 이 실비는 매수인, 즉 취득 쪽에서 받을까? 매도인, 이전 쪽에서 받을까? 취득? 매수인 쪽에서? 강력 주장하십니까? 좋아요. 자, 매수인 취득을 해는 게 받습니다. 비용은. 좀 이따 그 보수 파트에서 나와요. 보수 파트에서 나오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거기 밑줄 그어드릴게요. 4번. 4번 제목 옆에다가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적었어요. 자, 양가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업무정지요. 양가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세 번째 줄 동의 방법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 약정 동으로. 자, 그다음에 2번 분리 관리 및 인출 제한 있죠. 두 번째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하며 예치된 경우 거래당사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자, 3번은 자, 두 번째 줄 후단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 해당하는 금액 있습니까? 네, 그 지문, 이 지문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 하며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 거래 당사자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쌍방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쌍방에게. 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파트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암기사항들이 많잖아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치 명의자, 응공신, 보채자 이렇게 공부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한다?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그렇죠. 목소리가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중개 보수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중개 보수 파트로 넘어가는데 보수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두 문제. 자, 46페이지 중개 보수 및 실립이 나와 있어요. 중개 보수 들어갑니다. 중개 보수가 뭡니까요? 중개 보수. 개공 일해 주고 받는 돈, 중개 완성의 대가, 그죠? 그러면 청구권은 발생은 언제 되고 행사는 언제 되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서론부터 좀 이렇게 칠판 봐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A하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자, 상대방 찾아서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 계약. 그럼 보수 청구권은 발생 자체는 언제 발생해요? 이때 발생합니까? 거래 계약 맺을 때. 중개 계약을 맺을 때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이게 판례입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보수 청구는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발생 자체는 이때 이미 발생을 해요. 청구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걸 중개계약식을 취해요? 청구권을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고, 권리 자체를.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사 요건이 실행되려면 일단은 중개계약, 거래계약 있고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 계약 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이제 그 인과관계가 가장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병이 여기서 제3자입니다. 자, A는 을을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A가 소개해 줬어, 안 해서? 그러니까 이건 보수 못 받지. 그죠? 근데 이제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을은 비싸다라고 갑은 제값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됐어. 그래서 그날은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며칠 뒤에 개공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때 보수 청구에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랬죠. 자, 전속에서는 위약금을 전액 물으라 그랬죠. 근데 일반 중개는 법에 규정이 없어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 그랬죠. 그럼 판사는 얼마를 지불하라고 판례를 그랬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액. 나는 또 대답이 신중하게 고개 내밀기를 뭐 전액 아니고 우리 전액 아니면 50%? 왜 또 50% 30%도 아니고 그냥 반. 아주 좋았어요. 틀렸어. 그래서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란 말은 개공이 기여한 만큼. 그러면 이 전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칠판을 봐보세요. 자, 보수 청구는 소멸이 나와 있거든요. 소멸.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개공은 보수 받아내 못 받아내? 두 가지라고 이미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못 받아냅니다. 중개보수 못 받아내고. 자,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확인 설명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공이 원인을 제공한 거죠?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안 샀을 텐데 설명 안 해줘서 샀어. 그래서 하자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어서 해제했거든요. 됐죠? 이런 경우에는 개공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못 받고 손해가 발생하면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져야 돼요. 자,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거래 당사자 또는 의뢰인 뭐 이렇게 표현하죠.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원리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개공은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이걸 중개 완성이라 그래요. 일을 다 해줬는데 그럼 이제 끝내주고 나서 이 사람이 중도금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도금을 지급했어 안 했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계약 불이행. 그럼 불이행 채무금을 물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을이 잘못했죠. 이런 것은 거래 당사자 잘못이잖아요. 개공은 일 끝내줬잖아요. 중개 완성이란 말은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라 계약 체결하면 개공할 일은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을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지금 그럼 보수는 을에게만 받아요? 양쪽에 다 받아요? 자, 을이 잘못해서 지금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중개 보수는 을에게만 받아? 양쪽 다 받아? 양쪽 다 받아. 그죠? 개공할 일은 끝내줘서 안 끝내줘서? 양쪽 다 받는 거예요. 각각.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기들끼리 문제고 일단은 개공은 중개를 완성해주기 때문에 양쪽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자, 여기 서론 파트거든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중개 보수 청구의 행사 요건 일단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 계약 기간 내 거래가 성사되고 네 번째 개공 후 중개 행위하고 거래 계약자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인과관계는 판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2번에 보수 청구를 발생시키는 그 중개 계약 시설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중개 계약 시설 보면 발생은 그 도표에서 무슨 계약? 중개 계약. 행사는 무슨 계약? 거래 계약입니다. 자,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 구별을 잘 알아야 돼. 발생 자체는 중개 계약, 행사 자체는 거래 계약. 특징 거래 계약 체결 전에 보수 청구를 양도하거나 압류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청구권 소멸 앞에 개공 고의 과실을 몇 적으세요?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해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두 번째 소멸한다. 보수 청구권이 소멸한다. 동그라.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사정 몇 적으세요? 당사자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항상 몇 가지?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흔들면 안 돼.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라. 정리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중개보수 범위 한도. 자, 칠판 봐보세요. 범위 한도가 이제 이론 문제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주택하고 뭘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시도 조례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요율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매매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 0점?
0.9잖아요. 0.9% 범위 내에서 시도절해. 그럼 임대차 등은 0.8입니다. 0.8% 범위 내에서 시도절해. 그럼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사무소는 어디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자, 남양주시에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물건은 어떤 물건 중개했어요? 강남에 있는 물건 중개했어요. 서울 강남. 자, 그럼 여기 무슨 조례가 있어요? 경기? 경기도 조례라고 쓰고 있는데 남양주란 말이 나옵니까 지금? 그렇죠? 시도 조례니까 경기도 조례. 남양주시 조례표 자체는 없어. 경기도 조례표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무슨 시가 있어요? 서울. 그럼 이 조례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한다? 사무소. 그럼 경기도 조례표를 따라서 보수를 받으면 되죠. 근데 법인 개공이 있습니까? 자,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가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자, 주사무소는 어디가 있어요? 종로. 그렇죠. 나 1년간 종로만 있어요. 그렇죠? 분사무소는 남양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물건은 대전 뭐 중구로 할까요? 중구. 자, 그러면 맨 위에는 무슨 조례표가 있어요? 남양주 사무소는? 종로구는? 서울시 조례표잖아요. 서울시. 여기는? 에? 경기 도조례표. 여기는 대전광역시 조례표. 이게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받아? 분사무소는? 중개를 했다. 중개를 해서 완성시킨 사무소. 그럼 분사무소에서 거래를 완성시키면 분사무소 시도조례.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 완성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조례. 그럼 물건 소재지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물건 소재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중개했던 사무소예요. 그럼 분사무소가 대구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구광역시조례. 대구에서 중개했으면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으로 한번 받을게요. 주택 외. 자, 주택 외가 뭐가 있습니까? 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이것은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상한 요율이 0.9죠. 0.9 범위 내에서 협의죠? 얼마 범위 내에서 협의? 얼마 범위 내에서 협의? 그러면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주택하고 차이. 주택 요율하고 차이. 임대차 그렇지. 주택은 임대차가 0.8을 못 넘어서지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는 0.9라는 거지. 토지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는 0.9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무조건 0.9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례표가 금액에 따라서 0.5 받으라, 0.4 받으라, 0.6 받으라 명확하죠. 근데 여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주택 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 한도에 비해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된다. 자, 우리 업소에서는 상가는 0.6만 받겠다고 탁 써붙여 놨어요. 자, 뭐 토지는 0.7만 받겠다고 탁 써붙여 놨어요. 그래 놓고 0.9를 받아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 외에서 나온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입니다. 원래는 외인데 둘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추라 그랬죠. 이때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됐죠? 그럼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 왜? 주택 외니까. 자, 이걸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갖추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뭐 면적이 넘어서본다 할지 상하수 시설이 없다 할지 이거는 다 0.9 범위 협의입니다.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라 써요? 이거요. 야, 이거. 복합 건물. 그 밑에가 상가, 위에 주택.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건 주택을 놓고 계산해야 돼요? 주택 외로 보고 계산해야 돼요? 보수 계산할 때. 면적 비율입니다.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크면 상가보다 크면은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 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커버리면 작아버리면 그때는 이때는 상가가 크니까 상가로 보고 협의죠? 그럼 같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이제 법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고 2분의 1 뭐다? 미만. 됐어요? 자, 흔들면 안 돼.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46페이지 중개 보수 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주택 경우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매매 교환은 국토교통부 얼마? 0.9. 임대차 등은? 그러면 등 속에 뭐가 들어가? 임대차 등 할 때 등. 임대차 등 할 때 등에는 뭐가 들어가냐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 아닌 것들, 전세나 저당권 이런 게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A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 B 보세요. B 분사무소 중개 행위시 밑줄 보세요. 앞에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된 사무소 중개 행위시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무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쌍방 동그라미.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대 0.9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0.9 동그라미 협의.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그 디귿에 보면 주택 외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외의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서 요율을 보면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 보수 요율표 명시하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명시해서 더 받지 말라는 이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외의 그게 중요해요.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복합 건물 나와 있죠. 중개 대상물 건축 주택 면적 2분의 1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 동그라미. 이상인 경우는 주택. 이상인 경우는 뭐다?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 이렇게 적어냅니다. 체크하셨어요? 자, 오피스텔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다음 요일 범위에서 결정한다. 자, 전용 면적 얼마? 이하. 상하수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다 갖춰야 되죠. 매매 교환은 얼마? 임대차 등은 0.4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0.9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자, 한도를 초과한 약정 효력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 부분.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자, 3번. 이 보수 지급 시기도 의외로 시험 자주 나와요. 개관과 의뢰인의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 돼?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야 돼요.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뜻이 잔금 지불할 때, 잔금 지불할 때. 그래서 이제 요율 한도 정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면 이제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중개보수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보수 계산도 꼭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 보고 이제 머리 굴려봐요. 자, 보수 계산은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합니까? 요율을 곱하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을 뭐라 그래요? 산출액이란 말을 써요. 근데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를 하죠.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큰 거 보습니까? 작은 거? 어? 작은 거요. 대부분 큰 건데 이것만큼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큰 건데 이것만큼은 작은 거. 한도액이 되는 거. 자, 그럼 한도액하고 산출액하고 한도액이 크다 그러면 산출액이 보수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란 소리요, 작은 거? 작은 거.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 한도액은 어디서 나와? 한도액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네, 조례에서 나온답니다. 조례. 시도 조례표에서만 한도액이 나와. 그러니까 주택에서만 한도액이 있는 거예요. 주택은 시도 조례표를 하잖아 아까. 주택 외에는 조례가 아니니까 한도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액이 없는 것은 곧 산출액이 보수가 되는 거고 한도액이 있을 때만 비교한 거예요. 주택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높은 건 또 한도액이 없어요. 금액이 낮은 것만 있는데 일단은 비교해서 작은 것이 보수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해. 요일이야 뭐 제시되든지 시도 조례든지 협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래 금액. 자, 거래 금액을 공부해야 되는데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됩니까요?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 곱하기 요율. 그러면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 됐어요? 그럼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거죠.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큰 금액이 돼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대부분 큰 건데 이것은 적은 거라고. 이건 큰 거예요. 교환은 큰 금액이 거래 금액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막 교환을 해볼까요? 아파트하고 2억짜리하고 일반 주택 3억짜리하고 막 교환해 볼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자, A가 개공을 중개한다 가정을 했을 때 누가 이겨요? 갑이 이기죠. 3억짜리 받고 2억 줬으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 줘야 돼? 1억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지. 이것도 교환 계약이에요. 교환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뭐 같은 금액대 물건 찾기는 진짜 어렵고 이런 물건 찾기도 사실 어렵지. 근데 같은 금액대 찾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차입금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당첨되셨습니다. 이제 쫙 쉬는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기는. 예? 예, 보충금. 이걸 보충금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큰 금액이란 말이 이거예요. 3억. 여기다가 뭘 곱해? 요율 곱합니다. 그러면 요율이 예를 들어서 0.4다. 주택이. 그러면 3, 4 얼마? 12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주택이라도 보통 이제 조례표면 2억에서 6억까지는 또 한도액이 없어요. 한도액 있을 때만 비교하면 돼. 이건 이제 한도액이 없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는 얼마? 120. 이쪽에서 얼마? 120.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양쪽에 똑같이 따로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똑같이. 그러면 얼마? 총액은
240.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총액 이렇게 물어보면 양쪽이 받는 금액을 말해요. 240만 원. 자, 일방으로부터 그러면 120. 총액 그러면 240. 자, 계산해갖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계약.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임대차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보증금이 되겠죠. 근데 월세가 있는 경우는 환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그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5천만 원 이하요, 미만이요? 5천만 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확실해? 찍었어. 5천만 원 미만 맞아요. 미만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 되는 겁니다. 미만일 때.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면, 자,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 20만 원. 그러면 20만 곱하기 100. 그럼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나오잖아요. 2천 플러스 2천. 그럼 5천 넘어섰어, 안 넘었어? 그럼 다시 계산하고 70. 그러면 2천만 원 플러스 20만 곱하기 70을 곱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3,400. 그럼 보수 계산할 때는 4천으로 해야 돼요? 3,400? 3,400으로 해야 돼요. 여기다 요율 곱해서 보수가 산정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이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주택에서만, 주택 임대차만 그럴까? 상가 임대차도 100 곱하고 70 곱할까? 마찬가지? 똑같아? 강력 주장하십니까? 그렇죠? 여기도? 아주 좋았어요. 네, 똑같습니다.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똑같이 100 곱하고 70 곱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또 분양권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분양권. 자, 분양권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양권은 뭘 거래 금액으로 하느냐? 자, 총 분양가가 5억. 자, 계약금은 보통 한 10% 정도 넘어가죠. 그래서 한 5천만 원. 자,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중도금은 얼마 지불했느냐? 1억 5천 지불했다고 가정을 해봐. 이런 상태에서 누가 프리미엄 1억 얹어줄 테니까 팔아라 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했어요. 그러면 이때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은 5억으로 해야 될까? 6억으로 해야 될까? 3억으로 해야 될까? 왜 3억? 자, 기납입금. 기납입금이란 뜻이 뭐예요? 이미 회사에 납입한 금액. 그죠?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판례니까 이거 얼마? 3억이잖아. 그럼 5억을 놓고 계산해 보면 초과보수에 걸리겠죠? 6억을 놓고 계산해도 초과보수에 걸리겠죠? 그래서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그러면 3억 곱하기 요율 곱합니다. 정의되고 있죠?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요율이 예를 들어서 0.4다 그러면 얼마? 120만 원이 되지. 그죠? 그럼 양쪽으로 받으면 240만 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자, 이게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다 6억으로 했거든요. 개공이 유리한 쪽으로.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이렇게 했는데 판례에서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건 법에가 없어요. 법에서 안 넣어놨어, 이 분양권은. 그래서 이제 판례가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정의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고 밑줄고로 갈게요. 자, 봐봐. 자, 이 사람이 이에게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 이게 뭐요? 매수인. 근데 이 사람이 임대를 했어요. A라는 개공이 중개를 했어요. 사가지고 바로 임대 냈어요.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그럼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다 받는다. 왜 매매만 받아? 쓰리동이잖아요. 물건이 같아요, 달라요? 당사자가 같고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몇 가지? 그때는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매매 보수만 받습니다. 자, 매매 보수만 받아요.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그럼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세요. 당사자가 달라지든지 기회가 달라지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이 병에게 임대를 내줘요. 그러면 임대인, 얘가 누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임대차. 자, 그러면 개공이 이걸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A라는 개공이 다 중개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다 받는다. 다 받아요. 왜?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건도 같고 기회도 같죠. 당사자가 다른 게 매매 임대.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얼마냐?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얼마냐?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둘 다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갑을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다 합산해야지.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이것도 시험이 자주 나와요. 둘 다 자주 나와. 그러니까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면 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공부를 해주면 좋다. 뭐 잘 못해도 관계없는데 잘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각각.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7페이지. 중개 보수 계산에서 보수 산정 기준 나와 있어요?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액과 한도에 비해 낮은 금액을 법정 중개 보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도표로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도표로 보면 이렇게 그 두 줄이 이거예요. 이거 그 두 줄이 이 내용이라고. 낮은 금액을 기준한다. 그 두 줄이 이 내용이라고. 됐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중개보수 기준 가액 거래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매매는 무슨 대금? 매매 대금. 교환은? 교환 대상 거래 금액 큰 중개 대상으로 해요. 큰 걸 기준해. 큰. 전세는 뭐? 임대차는? 근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있잖아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단 환산 합산한 보증이 5천만 원 미만 동안에. 미만인 경우는 뭘 곱한다? 70을 곱한다. 미만일 때는 뭘 곱한다? 70.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은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그걸 외워야지. 그리고 이제 100곱하고 70 곱한 것은 거기서 주인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적어 놓으세요. 100곱하고 70 곱한 것은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똑같아요. 그것도 강조 안 하니까 과거에 모의고사 보면 막 다 틀려 나가더라고. 진짜요. 자꾸 이야기 안 해주니까 막 틀려 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게 총 분양가로 계산하면 초과보수 걸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자, 동일 당사자 간의 동그라미. 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 동그라미. 몇 가지?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다시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3동. 이때는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셋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세요. 자, 그다음에 4번 산출된 보수는 개공 쌍방울도 각각 동그라미, 각각 동그라미, 각각 동그라미, 각각 밑에다가 균분 X라고 적으세요. 균분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보수는 균분하여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120만 원 나온 것을 120만 원씩 120만 원 양쪽에 각각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균분한단 말은 120만 원을 나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동그라미 균분 X, 균분 먼스 X. 자, 그래 일단은 실비 보수 실비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실비 의의가 나와 있잖아요. 실비가 뭐예요? 실비란 건 말 그대로 실제 들어간 비용이죠. 중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개공이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교통비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숙박비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멀리 먼 거리 갔다 오면. 또 등기부 발급 비용,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열람 비용 발급 비용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실비요. 그럼 이제 실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이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그럼 아까 우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근데 이건 예치 공고는 할 수 있다니까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실비 그러면 위에 거 대부분이죠. 이게 위에 거 대부분이요. 우리가 말하면 보통 실비 그러면 위에 거.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실비는 계약이 끝나야 받습니까? 끝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끝나지 않아도 곧바로 영수증 제시해서 바로 청구 가능해요. 계약 완성과 관계없어.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일단은 행사하려면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계약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교통비 들어갔으면 바로 청구 가능하다는 거지. 물론 영수증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받죠. 그런데 실비는 양쪽으로부터 받아, 한쪽에서. 한쪽 일방으로부터 받아요.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일방으로부터 받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받을까? 누가 부담을 할까요? 매수인 쪽이요, 매도인 쪽이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여기 당첨. 매도인 쪽, 매수인 쪽. 매도인 쪽 찍었어? 예,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권리 이전 의뢰인. 무슨 의뢰인? 이전 의뢰인. 물론 영수증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취득 의뢰. 아까 매수인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할 때 취득 의뢰인. 그래서 이게 자주 흔들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자주 틀려. 이거 기억이 안 되나 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전 의뢰인.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이전 의뢰인. 근데 아까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의뢰인. 헷갈리면 안 돼. 이전과 취득. 이전과 취득.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그 실비 의의 있습니까? 실비란 권리관계 등 확인 밑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실비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는다. 두 번째, 무관하게 받는다. 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도 있고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도 있다.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는단 말,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말.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담자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부담은 영수증 첨부 밑줄 그시고 영수증 첨부해서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다. 자,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전 쪽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영수증 첨부 밑줄 취득 등을 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의뢰인. 자, 3번 보세요. 실비 범위와 기준 역시 시도 조례에 밑줄거세요. 실비 범위와 기준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아까 주택도 시도 조례했죠. 실비도 시도 조례죠. 그래서 시도 조례 금액 등에는 어떤 명령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 다르면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주택 중개 보수한다고 실비 한도는 같죠. 주택 중개 보수 한도하고 실비 한도는 똑같아요. 사무소 기준하고 시도 조례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실비는 주택하고 주택 외를 구분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뭐 상가 보러 갈 때 교통비 더 받고 주택 보러 갈 때 덜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 없고 매매 임대도 구분한다 안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일도 있어 없어? 없어. 실비는 말 그대로 들어간 만큼 뭐 교통비, 숙박비, 등기부 발급 비용 이런 거 들어간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요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실비 이렇게 이론 후 정리가 끝났거든요.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는 풀어주면 돼요. 그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응용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론을 확실히 잡아야 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협회 교육 보칙 넘어가도록 할게요. 휴식 같습니다.